기원전 338년까지는 라틴족과 그 주변, 요 빨간색이 있는 요 주변까지 점령을 했고요. 기원전 290년이 되면 삼리움족과 치열하게 다툼을 벌여가지고 요 아래까지 정벌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264년이 되면 북부지방, 요 에투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요. 기원전 272년이 되면 반도의 남부까지 정벌을 합니다. 특히 여기 타렌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리스족이 개척한 그리스 식민 도시인데요. 이 타렌툼이 바다 건너에 피로스라고 하는 장수를 용병으로 써가지고 반도 남쪽에서 로마랑 치열하게 싸웠죠. 그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가 피로스의 전투라고 하는 용어가 되었죠. 싸워서 이겨봤자 별 쓸모가 없더라. 그렇게 관용구로 많이 쓰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다 석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남부지방의 해안가에 주로 있었던 헬라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헬라인 또는 그리스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인이 그리스인을 만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남성 중심 군사 집단을 했잖아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문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 남부의 여러 도시들을 가서 보니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상당히 풍요롭더라는 거예요. 문화 수준도 높고 또 중요한 건 여기에 전리품이 상당히 많았죠.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의 중심 도시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각상이 있었다 그랬는데 헬라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카푸아, 쿠마에, 나폴리, 파에스툼, 엘레아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시바리스, 크로톤 발달된 문명을 가진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무식한 남자들의 로마가 수준 높은 문명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헬라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에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 신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신들은 어떤 이름들을 가졌느냐라는 게 신화의 중요한 키워드죠. 물론 로마에도 자체 신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실했단 말이죠. 근데 헬라 신들을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로마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들을 이 헬라의 신들하고 이렇게 대치를 시켜요. 그 일치화를 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헬라에선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아레스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로마에서는 이렇게 일치를 시킨 겁니다. 제우스는 주피터다. 헤라는 유너다. 아프로디테는 베누스다. 아레스는 마르스다. 이렇게 이 문화를 일치시킵니다. 물론 로마가 좋아하는 신들은 따로 있었어요. 특히 유노 그리고 베누스, 마르스를 좋아했죠. 그래서 로마의 선조를 아프로디테, 베누스의 후손 그리고 마르스의 후손이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그들의 조상도 이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부의 헬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신화들을 그대로 도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헬라 사람들이 잘 살아요. 상업 민족이었고 이 지중해에서 호인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상업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죠. 뭐 예를 들면 여기 포세이도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포세이돈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또 크라테르라고 하는 희석동이 같은 거 이런 도시들에서 암포라나 희석동이나 여러 물품들이 많이 얻게 되고 타렌툼에서 발견된 조각상도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상당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점령하면 이런 풍요로운 전리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로마인들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삼리움이나 에트루리아랑 싸울 때는 그들도 로마랑 비슷하거든요.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노예밖에 없었는데 이 헬라인들을 만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이 있구나. 새삼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확장 가능성을 더 많이 두게 된 겁니다. 결국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한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로마는 육지형 군사국가였는데 그전까지 해양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 바다 쪽에 해양 강대국 카르타고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도 상당히 부도 많았고 문화 수준도 높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두 나라가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120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로마는 확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했고 그들은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가 로마는 서부 지중해 강국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포에니 1차, 2차, 3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포에니 전쟁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고 보면 이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는 것은
포에니인과의 전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지만 카르타고란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에니인이었던 거거든요. 그 포에니인들은 지중해 동부에 페니키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주요 도시가 있는데요. 트리폴리, 비블로스, 베리토스, 시돈, 아크레, 티레 이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 다 오늘날의 레바논의 땅이에요. 레바논 땅이 상당히 풍요롭거든요. 우측에 레바논 산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기서 눈 녹은 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유리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문명을 일궜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서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식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페니키아 동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 북쪽에는 페르시아가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땅이 여기 카르타고였던 거고요. 더 서쪽으로 가면 사르디니아도 있고 여기 발레리아스 제도도 있고 오늘날 스페인 남부의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도 있잖아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개척했던 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가서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여기 카디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있고요. 지중해 남쪽에 이렇게 식민 도시를 만들어서 주로 상업 활동을 영위했던 이게 포이니인들 또는 카르타고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이니인들의 역할 중에 오늘날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알파벳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준 겁니다. 포이니인들은 상업 민족이었기 때문에 상업을 하려면 이 장부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만들어서 쓰게 된 거예요. 이웃했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자와 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본인들만의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것이 이탈리아 반도로 가가지고는 에트루리아 쪽으로 전해져서 라틴 알파벳으로 변하게 된 거고요. 이건 요즘에도 많이 쓰는 라틴 알파벳이잖아요. 또 한 갈래는 페니키아의 북쪽에는 헬라인들 또는 그리스인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인 알파벳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헬라 알파벳은 라틴 알파벳과 비슷한 문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이것은 그리스 또는 키릴 문자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알파벳이 바로 라틴 알파벳 또는 키릴 문자 같은 거잖아요. 바로 페니키아 알파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마와 카르타고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란 나라는 주력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바다는 전혀 몰랐습니다. 카르타고는 주로 상업이었고요. 북아프리카에서 농업을 했고 두 나라의 정치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중에 유력자들이 원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두 나라는 원로원과 민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로마는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가지고 전투해 나가는 시민병 제도였고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상업 국가였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시민들은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사령관 정도만 시민이었고 나머지는 용병 또는 노예들을 써가지고 이제 국방을 가져갔던 거고요. 그래서 군대 주축은 로마는 시민병 위주의 중무장 보병이었고 카르타고는 상업이 강했던 나라니까 해군이 강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카르타고가 오늘날 튀니지아 쪽에 있는데요. 북쪽 튀니지아와 근처에만 오늘날에는 녹색지대고 나머지는 사막으로 많이 변했는데 고대에는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는 훨씬 비가 많이 왔고 초지가 많았고 농토도 상당히 넓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영위를 하면서 농업에서도 상당히 큰 수확물을 거뒀고 이걸 가지고 상업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고요. 오늘날에 많은 땅이 사막으로 변하긴 했어도 여전히 북아프리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북아프리카와 이집트가 로마시에 곡물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 공급처이기도 했어요. 로마 시대까지는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곳이 점점 건조해져 가지고 사막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유럽의 슈퍼마켓에는 북아프리카산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시칠리아라는 땅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 육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육지형 국가였다면 카르타고는 서부 지중해 완전히 패권자였죠. 두 나라가 곧바로 전면전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죠. 시칠리아라는 곳에서부터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 쪽에는 페니키아 이주민 카르타고가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시칠리아라는 땅은 서부 지방은 카르타고가 있었고 동부 지방에는
시라큐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고 북부 지방에 메시나나 뭐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습니다. 남서부에도 헬라인들이 만든 도시가 있었는데 페니키아의 이제 속국처럼 운영되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칠리아가 어떤 땅인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시칠리아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생겼죠. 시칠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탈리아 반도 쪽에 넘어와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된 것 같아요. 바닷가에는 헬라인들 또는 페니키아인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역사의 층이 두터운 시칠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고대에도 도시가 있었고 중세에 도시가 있고 여기 엔나 같은 곳은 중세 도시예요. 그리고 중세 이후에도 이 땅에는 북아프리카의 사라센들이 점령한 때도 있었고 노르만족이 점령한 때도 있었고 에스파냐인들이 점령한 때도 있었고 프랑스의 앙주 공작이 점령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역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죠. 다녀간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게테죠. 게테가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걸 그랜드 투어라는 걸 하면서 책 속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시칠리아를 보지 않고는 이탈리아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탈리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시칠리아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칠리아의 주도는 팔레르모죠. 팔레르모에는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은 사라센의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슬람풍의 디자인이 조금 있고 이 성당은 주도적으로 노르만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르만풍도 있고 여기 돔 같은 경우는 바로크 형식이거든요. 노르만, 이슬람, 바로크가 섞인 성당 건축을 볼 수가 있고 그 옆에는 몬레알라 성당인데요. 그건 비잔틴 양식을 가진 성당도 있고요. 시칠리아 남부에 가면 아그리젠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신들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신전이 쭉 일렬로 서 있는 신전 도시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신전들은 원래 헬라인들이 창건해서 아그리젠토라는 도시를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로마에 점령이 돼서 로마식 신전들이 세워지기도 했죠. 중앙에 보면 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전설이 하데스의 아내가 된 페르세포나가 하데스한테 납치되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왼쪽에 조각품 있잖아요. 베르니니가 페르세포네의 납치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는데 페르세포네가 납치된 장소가 바로 엔나 부근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동부에 가면 시라쿠사라고 하는 고대 세계 최대 도시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몰락을 하거든요. 힘을 잃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최대 도시가 시라쿠사였고 기원전 5세기 400년경부터 멸망한 206년까지 200여 년간 영화를 누리죠. 위치가 워낙 좋고 서지 중에 강자로서 자리 잡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라쿠사에는 지금도 그리스식 극장이 남아 있고요. 디오니시오스의 귀라고 하는 채석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라쿠사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타우르미나라고 하는 고대 도시의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식 극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극장이 이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식 극장 중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여길 여행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칠리아에서 하루만 지내야 한다면 어떤 곳을 구경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타우르미나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넘버원 장소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 타우르미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우르미나 바로 옆에는 해수면에 낙소스라는 곳이 있고요. 원래 이곳에는 낙소스인들이 와서 개척했던 그런 곳이에요. 에게해에 낙소스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해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해발 200m 위에 지은 게 타우르미나고요. 뒤쪽으로 올라가면 해발 500m에 카스텔몰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건 중세시대에 만든 거예요. 기중에는 해적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사라센 해적이 많았기 때문에 해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발 500m의 도시를 짓고 살았던 어찌 보면 슬픈 운명을 가진 곳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관광 자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칠리아 동부에는 에트나 화산이 있죠. 오늘날에도 가끔 화산 폭발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 체팔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시네마 천국을 찍었던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